소득세 6주차 첫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 이제 사업소득을 공부하고 있고요. 여태까지 우리 뭐 배웠는지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사업소득 우리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이 보고 가셔야 돼요. 지금 우리 어디 공부하고 있냐면 사업소득 금액의 계산 요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소득에 대한 조금 더 세세한 이야기들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업소득의 범위 우리 살펴봤었어요. 기억나세요? 자기의 계산과 책임, 독립성 강조했었고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한다. 그래서 독립성과 계속 반복성이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는 데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이다. 라는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사업소득의 범위는 여러 가지 정말로 많은 이렇게 내용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비과세 사업소득도 우리가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있었어요? 비과세 사업소득.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리고 한 개의 주택의 임대소득 이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전통주 제조소득, 농가 부업소득 이런 거 있었고, 이목벌채의 양도소득, 작물 재배업 소득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본 것이 사업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 직접법은 총수익 금액을 별도로 구하고 필요경비도 별도로 구해서 사업소득 금액 또는 결손금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 하지만 직접법으로 구할 경우에는 두 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이미 우리는 만들어진 장부인 손익계산서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 손실이 발생이 되었겠죠. 이미 만들어진 장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조정만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결과값을 손쉽게 구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플러스 마이너스의 조정을 세무조정이라고 하고, 이러한 방법을 우리는 간접법이라고 한다라는 것도 공부했던 거 기억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플러스 조정은 총수익 금액 산입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 차감 조정은 필요경비 산입 또는 총수익 금액 불산입이라는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총수익 금액인 것과 아닌 것, 그리고 필요경비인 것과 아닌 것을 제가 한번 쭉 열거를 해놨고, 그것들에 대한 세세한 항목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었죠. 총수익 금액에서 첫 번째 봤던 게 판매 장려금 배웠었어요. 그렇죠? 판매 장려금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수령하는 경우에 총수익 금액으로 보고요. 지급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보고요.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면제 이익도 공부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예요? 이건 공짜로 얻은 이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만약에 이게 사업과 무관한 경우에는 공짜로 얻은 이익,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는 공짜로 얻은 이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총수익 금액에 해당이 되어서 그만큼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을 한다 라고 한다면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불산입을 해주겠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어때요? 총수익 금액에 불산입한다라는 건 지금 손익계산서에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면제 이익으로 당기순이익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조정 뭐예요? 총수익 금액 불산입. 이게 만약에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전액을 다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을 했다라고 한다면 총수익 금액 불산입 마이너스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얼마? 0원이 나오겠죠. 즉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을 한다면 이러한 조정을 통해서 너한테 과세되는 세금은 없게 하겠다. 이러한 특례도 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인데,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이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무상으로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총수익 금액에 산입을 하겠다. 이 특례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 불산입이라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그대로 100만큼 과세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의 내용도 살펴봤었죠. 우리 사업소득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계속 반복성이 포인트가 되었었잖아요.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을 계속 반복적으로 처분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등을 계속 반복적으로 팔진 않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상기업을 가정을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자산의 처분이익과 처분손실은 총수익 금액과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었고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혜택을 준다라고 했었죠. 뭐 시설 개체 기술 낙후로 인해 가지고 생산 설비를 처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하겠다. 그리고 복식 포기 의무자가 사업용 유형 고정 자산을 처분했다라고 했을 때에도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의 폐지 또는 사업장의 이전으로 임대차 계약에 따라서 임차한 사업장의 원상 회복을 위해서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그 철거 손실, 처분 손실에 대해서도 필요 경비로 인정을 하겠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이 예외 2번에 나와 있는 필요 경비를 인정하겠다라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요거 과세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규정이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복성에 상관없이 그저 무조건 자산의 부가 늘어나게 된다면 과세를 하는 게 이제 포괄주의의 입장에서의 과세인데, 소득세법에서는 그러한 논리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처분이익에 대해서 사업자의 유형이 다름으로 인해 가지고 과세 형평이 조금 무너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바로잡기 위해서 복식포기 의무자의 경우에는 처분이익이 나왔을 때 과세하겠다라고 규정을 하다 보니까 이것과 아다리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처분 손실이 나온 경우에는 필요경비로도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다. 이렇게 규정이 되었다라는 것도 공부했었죠. 그리고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한 보장성 보험의 보험 차익도 이것도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 그래서 원칙적인 내용 당연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 1, 2, 3, 4도 처분 손실과 덧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를 하는 거고요. 즉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또 열거를 해놨고, 요거는 좀 실무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보지 않으실 분들은 보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요. 이거는 뭐 시험에 출제할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었죠.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익 금액 계산하기. 다음에 4가지의 합계액으로 부동산 임대업자의 총수익 금액은 계산이 된다. 임대료,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이자인 간주 임대료, 그리고 관리비 수익, 보험 차익. 임대료는 약정주의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임대료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임대차 계약서에 몇 월 며칠자의 임대료를 받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 날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매월 말일이라고 한다면 그 날짜에 나는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수익 금액을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기로 한 금액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선세금에 대한 총수익 금액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2년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그거를 임대료를 월마다 주지 않고 초 임대기간 개시일이나 아니면 임대기간 종료일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주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계약기간에 월수로 나는 금액을 가지고 초월산입, 말월불산입에 내용을 적용을 해서 지금 현재 해당 사업연도에 수익금액을 산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임대료 선세금을 받은 경우 총수익금액의 안부는 우리가 예를 통해서 살펴봤던 거 요거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의 계산은 주택과 상가의 경우에 나눠서 계산을 하고 있었죠. 기장하는 경우와 추계하는 경우에도 나누어서 산식이 각각 적용이 되었던 거고요. 기장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추계하는 경우에는 기장하는 경우에서 차감되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주택의 경우에는 60%라는 일률적인 이제 공제를 해주고 따로 금융수익만 차감하지 않는 이러한 이제 페널티를 주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3억 원과 주택수익 계산 이런 것도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주택수익 계산은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 기억하시지는 말고요. 여기서 특별히 골라드릴게. 요거랑 요거까지만. 이 밑에 내용은 말고 요 짝대기 2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주택수 계산할 때 이론적인 측면에서도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정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과 부수 토지를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주택은 간주임대로 계산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3억 원, 주택수 계산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수를 합산한다. 이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하지만 임대보증금 3억 원, 요거 차감하는 거 적용할 때에는 인별과세 원칙에 따라서 개인별로 각각 적용된다라는 것도 주택수 계산과의 다른 점으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미주친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수입 이자와 배당금에 대해서도 살펴봤었죠.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에 총수익 금액을 불산입하고 금융소득으로 별도로 과세를 한다라는 거. 왜?
우리는 지금 이자 배당 사업근로연금 기타 퇴직 양도 중에서 사업소득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소득에 대한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소득금액.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당연히 이자와 배당은 제외하고 계산을 해야 되죠. 이자와 배당은 이자 소득금액과 배당 소득금액을 계산을 할 때 거기 가서 계산이 되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이자 수익과 배당금 수익이 있으면 그것은 차감하고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총수익 금액은 이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필요경비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 정리를 했었고, 세금도 납부했을 때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환급했을 때의 처리도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거 공부했었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또 공부했던 거, 마지막으로 공부했던 거죠. 지급이자와 가지급금 인정이자, 요거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죠. 일단 개인의 경우에는 법인과는 다르게 채권증권을 발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실명 채권증권의 이자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법인과 다르게 하나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내용이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입니다. 법인은 이러한 법인이 인격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없겠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와 개인의 그 경계가 없잖아요. 그냥 개인 사업자가 나잖아요. 내가 개인 사업자고. 개인 사업장에서 돈을 100억을 벌었으면 그 번 돈에 대해서 내가 그냥 다 갖다 써도 아무런 제재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차입을 통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건데 사업적으로 사용한다고 구라를 치고 차입을 해놓은 다음에 이자 비용은 이자 비용대로 다 공제를 받는 이러한 내용을 이제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차입을 해놓고 실제로 너가 쓴 거는 개인적으로 쓴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즉 차입해놓고 나서 그 돈을 사업용 통장에서 개인적으로 빼가가지고 내가 맘대로 이렇게 쓴 거, 요거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초과인 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라는 내용이 별도로 존재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을 때 이 예제 문제를 통해서도 한번 살펴봤던 거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요거 빠르게 복습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방가로 4번이고요.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구분을 보시면 적용 대상자에 법인과 소득세로 제가 나눠놨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그냥 법인 사업자면은 이 규정을 무조건 다 적용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면 이 규정은요,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만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아니죠. 이거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거는 가산 조정, 즉 제재를 가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 이야기보다는 복식부기 의무자만 이러한 제재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거고요.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업로드 해드린 내용 중에서 기장의무 판정과 관련된 내용이 별도로 PDF 파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거 다시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업종별로 일정한 수익 금액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그러한 사업자에 대해서만, 다른 말로 하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대해서만 이러한 제재 규정을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이거죠. 손익계산서에 여러 가지 차량과 관련된 차량 유지비 등이 막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들어갔어. 마이너스를 해서. 그럼 뭐예요? 당기순이익에 이 거래만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당기순손실 마이너스 5천이 되겠죠. 하지만 이거 법인 사업자인 경우 또는 개인 사업자 중에서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이거 100% 다 인정 못 하겠다. 일정 부분만큼은 가산 조정을 하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가산 조정한 금액이 2천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때요? 사업소득 금액은 마이너스 3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이 거래 이외에 다른 거래가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뭐예요? 이만큼 더 과세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재 규정입니다. 업무용 승용차의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산입이라는 규정은 원래 여러분들 없었어요. 이게 왜 생기게 됐냐면 사업자들이요, 너무 고가의 차량을 그냥 막 리스를 해버립니다. 왜?
차량과 관련된 비용이 다 이제 웬만하면 다 경비 처리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뭐 사업을 작게 하던 크게 하던 그냥 차 비싼 거 하나 딱 사요. 그리고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는 거는 잠깐만 출퇴근으로만 사용을 하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죄송해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 이거 그냥 눈을 뜨고 바라보기는 좀 힘들겠다. 배알이 꼬인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런 경우 많아요. 뭐 의사분들도 그렇고요. 뭐 세무사들 중에서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많고, 그리고 사업 좀 하시는 분들 중에서 차 욕심 있으신 분들도 은근히 이제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사업이 좀 된다 싶으면 그냥 좋은 차 삽니다. 그리고 그 차량과 관련된 비용들에 대해서 또 공제를 받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는 한 차량을 1억 원에 취득을 했는데 여러 가지 공제 다 받다 보니까 내가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뭐 한 3천만 원밖에 되지가 않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오버를 해서 더 비싼 차량을 취득을 하게 되죠. 국가 입장에서 이거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다. 제재를 가하겠다. 너가 실제로 업무에 사용한 금액까지만 이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고, 너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러한 규정이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업무 사용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법인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소득세에 대한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자, 원칙은 일단 법인세는요, 업무 전용 보험, 즉 임직원 전용 보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 전용 보험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개인 사업자가 곧 나잖아요. 그냥 내 대표 이름으로요,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은 그냥 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업무 전용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업무 사용 비율만큼 업무 사용 금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에서 업무 사용 비율까지만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금액만큼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죠.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업무 사용 비율이 이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우리가 이제 5천이라고 해볼게요. 위에서 한 것과 같이. 자, 그리고 업무 사용 비율이 60%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5, 6에 30, 3천. 3천까지만 필요경비 인정하고요. 그럼 나머지 초과하는 2천은 뭐? 필요경비 불산입 플러스 조정을 하겠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정에 반영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죠. 너가 5천이라는 차량 관련된 비용을 썼지만 60%만 업무에 사용된 것이 지금 인정이 되고 나머지 40%는 너 개인적인 용도로 네 여자친구 만나거나 아니면 가족들이랑 놀러 가거나 이러한 용도로 사용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이해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예외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여러분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이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세무사,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업무용 승용차 중에서 사업자별로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 승용차는 조금 더 타이트한 제재를 가하겠다. 즉, 사업자가 이러한 뭐 전문직이다 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처럼 개인 사업자 중에서 좀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사업자별로, 개인 사업자별로 한 대의 차량만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차량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벤츠 한 대 있고 뭐 K7이 한 대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중에서 한 대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한 대의 경우에는 조금 더 타이트한 규정을 적용해서 한 사람이 이제 두 대를 비용 처리하는 것을 방지를 하겠다. 이런 규정이 2021년 1월 1일부터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일단 원칙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업무 미사용액의 처리입니다. 필요경비 불산입이죠. 이렇게 플러스의 조정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더 과세를 하겠다. 5천의 비용 중에서 2천만큼은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과세년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금액 기준은 어떻게 처리하냐 하면 그냥 12분의 월수를 이렇게 각각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뭐 특정 법인에 대한 제재 없고요, 여기는. 자, 그러면 업무 사용 비율을 아까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관련 비용이 업무 사용 비율. 아까는 우리가 60%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업무 사용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뭘로 산정하겠어요? 사실 산정할 게 없어요. 이거밖에. 총 주행 거리 중에 업무용 사용 거리를 따져서 실제로 너가 업무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 업무 사용 비율로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행 기록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운행 기록부라고 해서 복식보기 의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뭐 1월 1일 날 뭐 어디에 갔어요. 뭐 거래처 뭐 A에 갔다 왔다. 몇 킬로 뭐 50킬로를 내가 썼다. 1월 2일 날에 출퇴근을 하면서 출퇴근에 그 거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한 40킬로가 발생이 되었다. 뭐 1월 3일 날에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제 업무 업무 일지가 아니라 운행 기록부를 그냥 매일매일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계산해 보면 업무에 사용한 키로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총 키로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총 키로수 분의 업무에 사용한 키로수. 이렇게 해가지고 업무 사용 비율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지금 이론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 바람직하고 건전한 조세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가라 아니겠습니까? 다? 그쵸? 아니 세무서에서 이거 지금 업무 사용 비율 100%라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나온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거 들이밀면 되잖아요. 실제로 내가 여자친구를 만나고 오거나 데이트할 때 쓰거나 가족끼리 어디 놀러를 가거나 이렇게 썼다고 하더라도 그냥 가라로 나 거래처 어디 갔다 왔다. 이번에 우리가 약간 벤치마킹 할 곳이 있어가지고 뭐 직원들끼리 어디를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그냥 구라치고 다 써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내가 이렇게 썼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잡아낼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잡는 게. 그래서 운행 기록을 이렇게 작성한 업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작성한 내용에 따라서 업무 사용 비율을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그러한 사업자다라고 한다면 차량 관련된 경비가 1,500만 원 이하라고 한다면 그냥 다 인정해 줍니다. 아니 1년에 차량 관련된 비용이 1,500만 원이라면 사실 여기 감가상각비 포함이거든요. 이따 보시겠지만 감가상각비 800만 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금액 얼마예요? 700만 원이잖아요. 그쵸? 1년에 차량 관련해 가지고 700만 원을 쓴다. 한 달 기름값만 해도 이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700만 원을 나누면은 12개월로 나누면 58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한 달 기름값 한 30만 원 정도 든다고 가정해도 이러면은 뭐 차량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고가의 차량을 운행하는 것으로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1년에 1,500만 원까지는 너가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그냥 너 이거 네가 뭐 실제로 업무에 썼건 개인적인 용도로 썼건 그거 나 신경 쓰지 않겠다. 그냥 다 인정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하지만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했을 때는 업무 사용 비율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차량 관련된 비용 분의 1,500만 원. 예를 들어 가지고 차량 관련된 비용이 3,000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얘의 업무 사용 비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50%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는 여러분들 그 부가세 공부하셨죠? 부가가치세. 영업의 용도로 사용하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공부하셨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가세 다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 차량이에요. 이해 가시죠? 뭐예요? 일반적인 승용차 말하는 거죠. 경차 제외하고요. 트럭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그 뭐야? 9인승 이상 제외하고요. 뭐예요? 8인승 이하의 승용 자동차 말하는 거잖아요.
영업의 용도로 사용한다라는 거야. 영업 용도는 뭐예요? 영업 용도는 뭐 택시, 뭐 운수업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뭐 장의 차량 아니면 뭐 캡스의 출동 차량 뭐 이런 것들. 자동차 대여업, 자동차 판매업 이런 것들. 자동차를 가지고 직접적인 수익 창출을 하는 그러한 업종을 영업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외의 업종 같은 경우 뭐 제조업, 음식점, 뭐 세무사업 뭐 이런 것들, 뭐 전자상거래업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영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업무용 승용차의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면 뭐예요? 부가세에서는 매입세 불공제라는 제재가 있었고요. 소득세에서는 또는 법인세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송금 불산입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제재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게시한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이때는 그냥 강제 신고 조정 사항이에요. 상각 방법 정액법이고요. 선택 없어요. 상각 내용 연수 5년입니다. 강제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샀다. 2015년에 샀다. 그러면 이 규정 적용받지 않고요. 이 규정 적용받게 되는 거죠. 또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했으나 나 9인승짜리의 카니발을 샀다. 그러면 뭐예요? 이 규정 적용받는 거잖아요.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을 했지만 나 이거 경차 산 거다 또는 트럭 산 거다 라고 한다면 이 규정 적용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강제상각 규정은 2016년 1월 1일 날에 취득한 위의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에만 적용을 받는 규정이에요. 나머지의 경우에는 이 오른쪽의 규정을 적용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외의 차량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에서 신고한 방법, 무신고했을 때는 정률법이고요. 그 다음에 4년에서 6년의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 연수, 무신고 시에는 5년이고요. 이거는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임의상각이에요. 즉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서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세법에서도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왼쪽에 나와 있는 것 강제신고 조정 사항은 손익계산서에 네가 얼마라고 짓걸어 놨건 무조건 정액법으로 5년 상각한 금액을 세법에서 감가상각비로 인정할 것이다 라는 거겠죠. 자, 한도초과액과 2월액의 세무조정 한번 볼게요. 한도초과액은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초과액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 하면 감가상각비 괄호 열고 상당액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감가상각비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이 800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세무조정을 합니다. 세무조정은 제가 이따가 모아가지고 한 번에 정리해 놓은 표가 또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정리하시고요. 지금은 그냥 끄떡끄떡 거리세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한도초과 2월액이 있다. 근데 그 한도초과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도초과 2월액을 필요경비로서 산입해 주게 됩니다. 세무조정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처분 손실이 800만 원까지 이제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그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있고요. 처분 손실이 800만 원을 초과해서 필요경비 불산입된 이러한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분 손실 한도 초과액이 발생한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 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 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글로만 읽으면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제가 뒤에 계산 문제도 짤막하게 준비를 해놓긴 했어요. 자,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얘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얘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위에다가. 이거 안 올라가네. 예를 들어 가지고 손익계산서에 장부에 1기, 2기, 3기, 4기, 5기까지 해볼게요.
이렇게 있어요. 장부에 우리가 1000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산했다라고 해볼게요. 감가상각비니까 다 마이너스 금액이겠죠? 자, 근데 만약에 세법상 한도 초과액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죄송해요, 저 오늘 컨디션이 별로 좋지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도 초과액은 800만 원 곱하기 업무 사용 비율이었어요, 그렇죠? 업무 사용 비율 100%라고 가정한다면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 800만 원까지만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어때요? 한도 초과액 나오죠. 얼마? 200. 이만큼 다 각각 해당 사업연도마다 필요경비 불산입을 적용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이거 나중에 다 추인됩니다. 어떻게 추인되냐 하면 어때요? 이제 5기까지 우리가 정액법으로 다 상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장부상으로는 상각할 금액이 없어요. 세법은요. 이거는 세법상 감가상각비의 한도가 800만 원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은요. 800만 원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연도이든 차량 한 대당 800만 원의 감가상각비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요런 한도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마이너스 20 나오죠. 200. 우리 이때 초과해가지고 플러스 했잖아요. 필요경비 불산입이었잖아요. 그렇죠? 추인됩니다. 필요경비 산입. 이렇게 차감 조정이 들어가요. 다 이렇게. 그래서 800만 원을 한도로 이게 차량 한 대라고 가정한다면 1기부터 5기까지는 200이 플러스 돼가지고 1기부터 5기의 사업연도에는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세무조정 사항에 200씩 이렇게 다 세무조정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5년 상각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기부터는 더 이상 장부에는 상각할 게 없어요. 세법에서는 800만 원씩 여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200씩 계속 등장하게 되겠죠. 이때 어때요? 1기부터 5기까지 초과해서 발생되었던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금액을 그 이후에 800만 원을 한도로 계속적으로 차감을 시켜준다라는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송해요, 여러분. 200이 아니라 800이 나와야죠. 자, 6기에서 800을 한도로 일단 필요경비 산입을 해줘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1기부터 5기까지 필요경비 불산입을 한 금액이 1000이죠. 그 중에 6기에 800만큼 이렇게 필요경비 산입 마이너스 조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7기에 얼마 남아있어요? 200 남아있죠. 그럼 나머지 200만큼을 여기서 필요경비 산입으로 추인이라는 것을 해주게 됩니다. 결국 이때부터 이때까지 우리가 1000이라는 플러스의 조정을 각각의 사업연도마다 했었고요. 그 상각연도가 다 끝난 이후에 어때요? 마이너스의 조정을 6기와 7기에 걸쳐서 마이너스 1000으로 이렇게 조정해 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번 보시면 한도 초과액과 2월액의 세무조정 보시면 한도 초과하는 금액 감가상각비의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한 금액이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라고 한다면 필요경비 불산입한다. 뭐예요? 이 빨간색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또 하필 제가 반대로 했네요. 이 아다리를 좀 맞추고 싶어서 개인적인 욕심이에요. 그냥. 자, 한도 초과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겠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고 있죠. 1기부터 5기까지. 자, 그리고 한도 초과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때요? 6기부터는 미달하는 경우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경우가 생기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유보로 추인하게 됩니다. 유보 추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금액이 없어진다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요? 요거 마이너스 800 떴는데 현재 1000만큼의 플러스가 있으니까 800을 한도로 마이너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0만큼은 실기 때 마이너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필요경비산이 800 6기 하시고 실기 때 필요경비산이 마이너스 조정 200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뒤에 이 세무조정 사항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배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법인세법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이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세무조정 뒤에 나와 있는 소득처분이라고 해요. 이 괄호 안의 내용을.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필요경비 불산입 플러스 되는 것이냐 마이너스 되는 것이냐 이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처분 손실 한도액이라고 나와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처분 손실도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1기에 차량을 처분을 했어요. 장부에 이제 처분 손실이 얼마만큼 계상이 되어 있냐면 1000만큼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세법상 인정되는 처분 손실의 한도는 얼마? 8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감가상각비도 800만 원까지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처분 손실도 8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1년에 800. 그럼 얼마예요? 200만큼 한도 초과되었죠. 그러면 이거는 필요경비 불산입 해가지고 플러스의 세무조정을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기에 갔어요. 이 차량을 이제 팔았잖아요. 그쵸? 처분 손실이 발생이 되지 않았어요. 차가 이거 한 대밖에 없었거든요. 처분 손실이 없다고 해볼게요. 800까지 처분 손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800을 한도로 플러스된 금액을 마이너스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읽어볼게요. 처분 손실 한도 초과액. 처분 손실이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처분 손실 한도 초과액이 2월 송금 산입이라는 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처분 손실 한도 초과액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 원을 균등하게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 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을 하게 된다. 이 내용입니다. 이제 가시겠죠. 결국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껴야 되는 거냐 하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규정을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 뭐예요? 차 10년 탄다고 가정해 보잖아요. 뭐예요? 다 받을 수 있어요. 차 7년만 타도요. 뭐예요? 다 받을 수 있어요. 감가상각비 1년에 8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한다라는 것인데 그 800만 원까지 인정을 한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각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마이너스의 금액이 나오게 된다면 그 금액도 필요경비로 산입을 인정해 주겠다. 마이너스 해주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경비 처리를 못 받는 건 아니라 1년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비의 한도액만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즉 내가 5년에 걸쳐서 1000원만큼의 금액을 예전에는 다 공제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5년 걸릴 거 한 7년 걸려가지고 1000원만큼의 금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총 금액을 공제받는데 기간이 더 늘어난 것인 것 뿐이지 이것을 덜 공제받는 내용은 아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조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이기도 해요. 사실 요거 표 하나 보시고 나서 요 포맷을 한번 딱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좀 술술 이제 읽히시게 될 거예요. 요거 딱 보시고 계산 문제 여러분들 갖고 계신 그 문제집 있죠? 관련된 내용 한번 풀어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쭉 읽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이해 가실 겁니다. 뒤에 여기도 소득처분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크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거 제가 이제 법인세 거 그대로 따오다 보니까 송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법인세법상의 송금 그리고 소득세법상의 필요경비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굳이 나는 고치고 싶다라고 하시면 필요경비 불산입 이렇게 고쳐주시던가. 송금 불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인세면 송금, 소득세면 필요경비, 그냥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세세한 규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이 내용은 같습니다. 대부분이.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규정 처음 적용될 때, 그때 이제 막 여러 가지 세무사 업계에서도 뭐 이제 어떻게 이거를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뭐 사례집도 많이 나오고 했어요. 그거를 제가 정리해 놓은 표거든요. 이거 제 책상에도 꽂혀 있는 표예요. 사실 이거 제가 지금 정리할 때 제 책상에 꽂혀 있는 표, 그 당시에 제가 정리했던 거 그냥 그대로 옮겨 놓은 거거든요. 굉장히 깔끔하게 차근차근 세무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월수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만약에 사업연도가 이렇다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8월 달에 개업을 했다 라고 한다면 어때요? 8월 1일 날 개업했으면 8월 1일부터 12월 31일 월수로 계산하니까 그냥 8월부터 12월 몇 개월이에요? 8, 9, 10, 11, 12 5개월이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다. 뭐 요 내용 지금 뭐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우리